이건 조작일 겁니다. 라파엘의 낮은 목소리가 영상 속 한 장면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72시간 전 도굴 현장에서 간신히 확보된 고구려 벽화 촬영본, 그리고 화면 한가운데엔 눈 깊고 코 높은 서역인의 옆모습이 0.3초 정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라파엘은 즉시 출처를 추적했고, 자료는 서울,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학계로 동시에 전달되며 총 47명의 연구자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벽화에 보이는 회전춤의 각도는 인도 무까르다라와 동일했고, 허리에 찬 악기는 중앙아시아 요고와 96% 형태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반전은 뒤에 있었습니다. 초원의 길 비문을 대조하자 650년대 사마르칸트 벽화 속 조우관 사신의 실루엣과 완벽히 맞아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좌표가 왜 고구려를 가리키는 거죠? 1500년 전 고구려는 대체 무엇을 이루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 스미르노프입니다. 러시아 아카데미의 동서문명 연구실에서 12년간 일해왔어요. 제 전문 분야는 비잔틴과 페르시아 문명의 교점이에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초원의 초기 국가들이죠. 사마르칸트부터 카라칸 칸국, 스텝의 흉노 제국까지 문명이 충돌하고 섞이는 지점들을 추적해온 겁니다. 논문만 해도 130편이 넘어요. 학위는 옥스포드에서 받았고 지난 5년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제 연구에서 항상 공백이었어요. 동아시아 변방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중국 역사의 일부로만 읽혔던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월 13일 오전 9시 47분 모스크바 시간으로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익명의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제목은 단 2글자였죠. 긴급. 저는 그 메일을 봤을 때 몸이 경직됐어요. 도굴 조직과 사적 수집가들만 이렇게 연락을 거든요. 주로 어두운 경로의 중개인들이죠. 저는 전에도 몇 번 이런 메일을 받았어요. 불법 발굴 현장에서 건져 올린 유물들에 대한 학술 자문을 요청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거절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본문을 열었을 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라파엘 교수님, 중국 만리장성 인근에서 고구려 무덤을 개봉했습니다. 벽화가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벽화입니다. 당신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정확히 9시에 암호화된 링크로 영상을 보낼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화면에서 눈을 못 떼었어요.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어요. 회신 버튼을 눌렀지만 발신자 정보는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암호화 메일 시스템이었거든요. 그 밤은 잠을 못 잤어요. 사무실 의자에 앉은 채로 밤새를 지샜습니다. 고구려 벽화라니. 정말 새로운 무덤이 발견됐다는 건가? 학계에 알려진 고구려 고분은 모두 확인되어 있었습니다. 평양 지역의 삼실총, 쌍영총, 안악고분, 이음도 무덤들. 그 벽화들은 모두 학술 자료로 기록되어 있었죠. 근데 새로운 무덤이 나타났다니. 게다가 도굴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문화재 약탈, 학계의 윤리, 법적 책임감. 그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꼬리를 물었어요. 만약 이게 진짜 고구려 벽화라면, 만약 중요한 사료라면, 이 영상을 숨기면 역사는 또 다른 1500년을 잃는 거 아닌가. 다음 날 오전 정확히 9시, 암호화된 링크가 들어왔어요. 3개의 동영상 파일. 전체 용량 4.7GB.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마우스를 움직여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검은색으로 켜졌어요. 고구려 무덤 내부였어요. 손전등 빛이 벽을 천천히 훑고 있었죠. 습기찬 돌의 냄새가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벽면에 붓질 흔적이 분명했어요. 매우 오래된 벽화였어요.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벽 위쪽부터 시작된 첫 번째 인물은 고구려식 무사였어요. 조우관을 쓰고 등에 칼을 찬 형태. 제가 기록에서 수십 번 본 스타일이었죠. 내 가슴은 아직 정상이었어요. 예상 범위 아니었거든요. 그 옆에 나타난 두 번째 인물에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코 모양이 뾰족했어요. 눈이 깊었습니다. 머리 형태가 동아시아인의 형태가 아니었어요. 중앙아시아, 아니 그 너머의 인물이었습니다.
손전등이 벽면을 따라 좌측으로 천천히 이동했어요. 더 많은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셋, 넷, 다섯. 계속 나타났어요. 11명이었어요. 모두 깊은 눈과 뾰족한 코를 하고 있었어요. 손에 든 악기도 고구려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죽으로 감싼 드럼처럼 보였어요. 아니면 류트 같은 현악기도 있었어요. 앉아있는 자세도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고구려 인물들처럼 무릎을 꿇고 앉은 게 아니라 다리를 옆으로 길게 펴고 앉아 있었거든요. 중앙아시아식 앉음새였어요.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영상을 정지시켰습니다. 그 인물의 얼굴을 확대했어요. 최대한 가까이 당겨봤어요. 윤곽, 이목구비, 머리 모양까지. 이건 고구려 벽화가 아니라 지중해와 초원이 동시에 여기 들어온 지도입니다. 제 이성이 항변했어요. 조작이겠지. 근데 페인트로 칠해진 거겠지. 영상 효과는 아닌가. 하지만 안료의 균열, 색감의 퇴색 정도, 산화층위를 자세히 보면 진짜였어요. 1500년의 시간이 명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그리고 멈추고, 또 재생하고, 멈추고를 반복했습니다. 메모장을 열어서 손글씨로 기록했어요. 서역 인물들의 얼굴 특징, 악기의 형태와 크기, 의상의 패턴들, 팔찌의 모양, 모든 세부 사항을. 새벽 4시쯤 깨달음이 왔어요. 고구려는 고립된 나라가 아니었구나. 적어도 이 무덤의 주인공은 중앙아시아와 직접 만나고 있었어요. 아니, 그 너머와도 만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밀려들었어요. 이 영상을 어떻게 할 건가? 발표할 수 있나? 출처가 도굴이 맞는데 발표하면 나 자신도 문화재 약탈에 조력하는 셈 아닌가? 학계에서 연구의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하지만 숨기면 어떻게 되나? 역사는 또 다른 1500년을 잃는 거 아닌가? 저는 더 이상 혼자 이 짐을 질 수 없다고 느꼈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김세연 박사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10년 전 소말리아 포트마리 유적지에서 함께 발굴했던 사람이죠. 그 이후 간헐적으로 학회에서 만나고 논문을 주고받으며 지낸 동료였어요. 모스크바 현지 시각 새벽 4시 37분, 서울 시간으로는 오후 1시였어요. 여보세요? 박사의 목소리가 약간 놀란 톤이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으니까요. 세연 나야. 라파엘이야. 몇 초간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 다음 박사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라파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뭔가 이상한데. 맞아. 긴급 상황이야. 너 지금 바빠? 아니. 그런데 뭔데?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내일 한국에 갈게. 내일 새벽 비행기로 서울에 가려고 해. 박사가 놀라서 물었어요. 뭐? 오늘 갑자기? 라파엘 뭐야? 뭔가 큰일이 있는 건가? 말로 설명할 수 없어. 너랑 만나서 직접 보여줘야 해. 직접 보여준다고? 뭘? 저는 말했어요. 고구려 벽화. 새로 발견된 무덤. 그리고 뭔가 미친 것 같아. 근데 진짜야. 박사가 침묵했어요. 긴 침묵이었어요. 그 다음 박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라파엘, 내일 오전 공항으로 와. 내가 픽업할게. 서울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오후 3시였어요. 정신은 몽롱했지만 긴장이 나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김세연 박사가 공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만났어요. 박사는 변하지 않았어요. 짧은 머리, 단정한 복장,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라파엘 맞지?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비행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박사의 차에 올랐어요.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침묵했어요. 아직 뭘 먼저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너 정말 뭐야? 이메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면 엄청한 건데. 도착하면 보여줄 거야. 말로는 설명이 안 돼. 30분 뒤, 우리는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건물에 도착했어요. 박사의 사무실은 5층이었습니다. 책장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관련 자료들이 빼곡했어요. 벽에는 고분 지도들이 붙어 있었죠. 박사가 컴퓨터를 켰어요. 나는 USB를 꺼냈어요. 암호화된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사의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동영상 첫 번째가 재생됐어요. 고구려 무덤 내부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박사의 표정이 즉시 변했어요. 박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새로운 벽화야? 맞아. 몰라. 누가 보냈는지 모르고, 어디서 발견된 건지도 모르고. 근데 진짜야. 화면이 벽을 따라 이동했어요.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사가 일어났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화면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라파엘, 이 인물들 봐. 이건 고구려식 의상이 아니야. 그게 뭐라고 생각해? 몰라. 근데 확실한 건 일반적인 고구려 귀족이 아니야. 저 옆에 있는 인물 봐. 저 얼굴. 나도 화면을 가리켰어요. 서역계 인물 중 한 명을 확대했습니다. 이게 뭐야? 저 얼굴의 각도. 코 모양. 박사가 중얼거렸어요. 중앙아시아. 혹은 그 너머. 정확해. 내 생각도 그야. 다음 30분간 우리는 영상을 반복했어요. 재생, 일시정지, 확대, 축소. 박사는 메모장에 기록했어요. 각 인물의 특징, 의상의 세부 사항, 악기의 형태. 박사가 말했어요. 라파엘, 저 인물들 11명 맞아? 응. 모두 세어봤어. 11명이야. 그리고 이들 모두 다른 인물들이야. 보면 알아. 의상도 다르고, 악기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박사는 한 인물을 특별히 확대했어요. 벽화 중간쯤에 있는 남자 인물이었습니다. 등에 짐을 진 형태로 그려져 있었어요. 이 사람. 봐봐. 이 얼굴의 골격. 이건 동아시아 계통이 아니야. 박사는 제 노트북을 열었어요. 파일 폴더를 찾아 열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갈족의 미라 사진이 나타났어요. 신장 지역에서 발굴된 인물들이었죠. 약 2000년 전 것들이었습니다. 봐봐. 이 미라 봐. 얼굴 골격이 어떻게 되어 있어? 박사가 가리킨 부분은 높은 광대뼈와 뾰족한 코였어요. 고구려 벽화 인물과 비교해봐. 박사는 화면을 좌우로 나눴어요. 왼쪽은 고구려 벽화, 오른쪽은 신장 갈족 미라. 이 사람. 이 코 모양. 이 눈의 깊이. 이건 갈족이야. 나는 박사의 말을 들으면서 영상을 다시 봤어요. 모든 11명을 차례로 봤어요. 근데 다 같은 사람들은 아니야. 보면 알아. 저기 저 사람은 다른 계통이야. 박사가 또 다른 인물을 가리켰어요. 악기를 들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굴 형태가 좀 다르지. 더 남방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아마도 인도 계통 같은데. 나도 동의했어요. 그래.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라파엘, 이건 뭐야? 이게 진짜라면? 모르겠어. 근데 진짜야. 나는 확신해. 안료, 균열, 색감. 다 맞아. 박사는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했어요. 혹시 이 무덤의 시기를 알아? 아니. 근데 벽화 스타일로 봐서 고구려 중기에서 후기 사이인 것 같아. 5세기에서 7세기? 그럼 삼국통일 전이네. 맞아. 박사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봤어요. 의상의 섬세한 부분들. 띠의 모양. 팔찌의 형태. 라파엘, 저 팔찌 봐. 저건 고구려식이 아니야. 박사가 한 인물의 손목을 확대했어요. 나선 형태의 팔찌가 보였어요. 이건 중앙아시아식 팔찌야. 사카족이나 스키타이족 유물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야. 나는 노트북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스키타이 유물 사진들이었습니다. 여기 봐봐. 이거 비교해봐. 두 팔찌가 화면에 나란히 떠올랐어요. 형태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박사가 일어났어요.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건 뭐야? 이게 정말 고구려 벽화라면 이건 고구려가 고립된 나라가 아니었다는 뜻이야. 박사가 멈춰섰어요. 나도 동의했어요. 박사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이 인물은 동북아가 아니라 탈인분지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박사가 내 말을 따라 반복했어요. 마치 중얼거리듯이. 탈인분지. 저쪽에서. 1500년 전에. 박사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이번엔 11명 모두를 한 번에 봤어요. 느리게 자세히.
이 사람들이 뭐야?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의들이 왜 고구려 무덤에 그려져 있어? 나도 같은 질문을 밤새 반복했어요. 그게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야. 박사가 의자에 앉았어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자, 생각해봐. 고구려 무덤의 벽화라는 건 뭐야? 죽은 사람의 내세를 위한 거야. 죽은 사람의 현생을 기록하는 거고. 그럼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뜻일까? 나는 박사의 질문에 대답했어요. 무역상? 외교관? 아니면 왕족 중에 이방인과 혼인한 사람? 가능해.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중하게 그려져 있다는 거야? 보면 알아. 이건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이야. 존경의 자세로 그린 거야. 만약 노예거나 포로였다면 이렇게 그리지 않았을 거야. 나도 그 부분을 다시 봤어요. 박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 이건 외교적 만남이야. 박사가 일어섰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 거야. 이 인물들이 누구인지 찾아야 해. 어디서 왔는지, 언제 고구려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박사가 나를 바라봤어요.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아내야 해.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박사가 생각에 잠겼어요. 중앙아시아. 우리는 중앙아시아로 가야 해. 사마르칸트, 부하라, 카슈가르. 이 사람들의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야. 나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내일 비행기 예약해. 시간이 없어. 박사가 나에게 물었어요. 라파엘, 혹시 이거 발표할 거야? 나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모르겠어. 아직은 증거가 부족해. 근데 만약 이게 진짜라면 역사를 다시 써야 해. 박사도 침묵했어요. 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벽화를 바라만 봤습니다. 11명의 서역계 인물들. 1500년을 견뎌낸 채색 선들. 어둠 속에서 이제 빛을 받고 있는 과거. 그들은 누구였나? 어디서 왔나? 그리고 왜 고구려에서 이렇게 정중하게 기록되었나? 그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벽화의 다른 부분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박사가 어제 본 부분이 아닌 아래쪽 벽면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 봐봐. 화면에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야? 춤을 추는 건가?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기계 같은데. 보면 알아. 이 인물들의 손에 뭔가 있어. 동글동글한 거. 박사가 한 인물의 손을 확대했어요. 구였어요. 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인물이 공을 여러 개 들고 있었어요. 아, 공 돌리기다. 맞아. 근데 봐봐. 이 인물이 들고 있는 공이 몇 개야? 나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손에 들린 공, 공중에 떠 있는 공들. 모두 세어봤어요. 7개네. 7개가 맞아. 근데 이건 단순한 공 던지기가 아니야. 박사가 그 장면 전체를 다시 확대했어요. 인물의 자세, 신체 움직임, 발의 위치까지 모두 보였어요. 봐봐. 이 사람의 자세. 한 발은 들렸고, 몸은 약간 뒤로 젖혀 있어. 이건 고난이도 기법이야. 단순한 저글링이 아니라 회전을 동반하는 저글링이야. 회전? 응. 자기 몸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동시에 7개의 공을 다루는 기법. 이건 초기 단계가 아니야. 완성된 형태야. 나도 화면을 더 자세히 봤어요. 박사의 설명이 정확했어요. 이건 우연히 배운 기술이 아니라 오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이건 어디서 온 기술이야? 박사가 노트북을 켜서 검색을 시작했어요. 중국 역사, 한나라, 후한시대. 화면에 중국 고문헌들이 나타났어요. 한문으로 된 기록들이었죠. 여기 봐봐. 후한시대 기록에 나와 있어. 저글러들의 공 다루기 기술이라고. 이건 페르시아에서 유입된 기계라고 쓰여 있어. 박사가 또 다른 자료를 켰어요. 페르시아 미니어처 그림들이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궁전 벽화에 그려진 저글러들이었어요. 봐봐. 이 페르시아 저글러들의 기법과 고구려 벽화의 저글러를 비교해봐. 두 이미지를 나란히 놓자 놀라운 유사성이 보였어요. 신체의 각도, 공의 배치, 옷의 움직임까지. 이건 같은 전통이야.
정확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박사가 화면을 다시 고구려 벽화로 옮겼어요. 고구려의 버전은 더 어려워. 보면 알아. 페르시아파는 일반적인 저글링인데 여기 고구려파는 회전 기술이 추가돼 있어. 공의 높이도 더 높고 손의 움직임도 더 복잡해. 나는 박사의 말에 동의했어요. 고구려가 기술을 개량했다는 뜻이네. 그래.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개량이야. 박사는 또 다른 부분을 가리켰어요. 이번엔 다른 인물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도 봐봐. 이 부분. 화면에는 바퀴처럼 보이는 원형 물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인물이 그 위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바퀴? 바퀴 위에서의 묘기야. 보면 알아. 이 사람은 바퀴 위에서 몸을 굽혔다가 펴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퀴를 굴리는 것 같은데. 박사가 더 확대했어요. 바퀴 주변에 다른 인물들이 보였습니다. 여기 봐봐. 이 인물들이 바퀴를 굴리고 있어. 그리고 바퀴 위에 이 사람은 계속 균형을 잡으면서 동작을 유지하고 있어. 이건 엄청난 난이도야. 나는 이 기술을 본 기억이 있었어요. 중앙아시아, 초원 유목민들이 했던 기술 아닌가? 말 위에서의 묘기. 비슷해. 근데 이건 말 위가 아니라 바퀴 위야. 움직이는 바퀴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동작을 하는 거. 그럼 더 어렵지. 박사가 또 다른 자료를 켰어요. 몽골 기마 유목민들의 기회를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여기 봐봐. 몽골 유목민들의 말위 묘기. 그리고 여기는 중앙아시아 초원의 기회. 그리고 여기가 고구려 벽화의 바퀴 묘기. 새 이미지를 비교하자 문맥이 보였어요. 초원의 기마 묘기가 진화해서 바퀴 묘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건 기술 전수의 흔적이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 박사가 또 다른 부분을 확대했어요. 이번엔 여러 명의 인물들이 이상한 자세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거 봐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것 같아? 화면에는 인물들이 손을 땅에 짚고 다리를 공중에 든 자세를 하고 있었어요. 물구나무? 손으로 선 채 다리를 하늘로. 그래. 그런데 봐봐. 이건 단순한 물구나무가 아니야. 보면 알아. 이 인물들이 원형으로 배열돼 있고 서로 다리가 닿아 있어. 이건 집단 물구나무 군무야. 나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박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5명의 인물들이 원을 이루면서 동시에 물구나무를 서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믿기 어렵지. 근데 이게 가능한 기법이 있어. 인도에서 유래된 기술이야. 박사가 또 다른 검색을 시작했어요. 인도 고대 기계에 관한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봐봐. 인도 고대 경전에서 언급되는 육아 기법. 근데 이건 종교적 수련이고 또 다른 전통이 있어. 박사가 또 다른 자료를 켰어요. 서커스 기획. 고대 인도에서도 서커스 전통이 있었어. 유네스코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3세기부터 인도에는 집단 곡의 전통이 있었어. 화면에 나타난 그림은 고대 인도의 돌 조각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실제로 원형으로 배열된 인물들이 물구나무를 서고 있었어요. 저거. 이거랑 같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하게 같아.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고구려의 이 장면은 인도의 기의 전통을 받아들인 거야. 나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그럼 고구려에 인도 고계단이 있었다는 뜻이네. 아니면 고구려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배웠거나. 둘 중 하나야. 박사는 한 발 물러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라파엘, 잠깐만. 우리가 뭘 본 거야? 나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어요. 저글링. 페르시아에서 온 저글링. 바퀴 묘기. 초원 기마 전통에서 온 거. 그리고 물구나무 군무. 인도에서 온 거. 박사가 나를 바라봤어요. 이 하나의 벽화에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초원, 인도의 기회가 다 있어. 응. 그리고 이들이 다 뭐야?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완성된 형태야. 숙련의 흔적이 있어. 오랜 훈련의 결과야. 나도 그 부분에 주목했어요. 맞아. 이건 초기 전수가 아니야. 이건 완성된 기술이야. 박사가 벽화 전체를 다시 봤어요. 그럼 고구려는 뭐야? 그냥 바다만 들인 게 아니라 이 기술들을 통합시킨 거야.
페르시아의 저글링에 회전을 더하고 초원의 기마묘기를 바퀴로 전환시키고 인도의 물구나무를 집단 군무로 만들고 나는 박사의 말을 이어받았어요. 고구려가 세계의 기회를 수집했을 뿐 아니라 그걸 개량하고 새로운 형태로 만들었다는 뜻이네. 박사가 노트북에 메모를 했어요. 이 난이도는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고구려가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겁니다. 박사가 중얼거렸어요. 나도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박사가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라파엘, 이게 뭐야? 우리가 본 것들이 뭐야? 나도 서서히 깨달음이 왔어요. 고구려는 고립된 나라가 아니었어. 이미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어. 박사가 가까이 다가섰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고구려는 세계를 가져온 게 아니라 세계 속에 이미 있었어. 그리고 그 세계를 고구려식으로 재창조한 거야. 박사는 벽화를 한 번 더 봤어요. 이 인물들이 뭐 했냐면 그냥 온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를 했어. 공연을 했어. 고개를 했어. 고구려 왕과 귀족들 앞에서.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축제였을 수도 있어. 맞아. 국제축제. 거기 모여있는 게 누구야? 페르시아인, 중앙아시아인, 인도인들. 그리고 고구려인들도. 박사가 벽화의 윗부분을 다시 가리켰어요. 고구려식 복장을 한 인물들이 앉아서 이 장면들을 보고 있었어요. 봐봐. 이 고구려 귀족들의 표정을 봐봐. 저들이 무얼 하고 있어? 나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놀라고 있어. 즐기고 있어. 맞아. 저들이 세계를 보고 있어. 고구려 왕권의 중심에서. 그 세계가 자기들의 무덤벽에 기록될 정도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뜻이야. 박사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뭐야? 이 기회단이 정확히 언제 왔는지, 그리고 왜 왔는지, 그리고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나도 동의했어요. 다음 단서는 악기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음악은 거짓말을 못해. 악기는 문명의 흔적이야. 서울에 머무른 지 3일 후, 우리는 인도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델리 경유 뭄바이 직항. 약 10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박사는 계속 벽화의 악기 부분을 분석했어요. 태블릿 화면에 그려진 악기들을 계속 봤죠. 라파엘, 이 악기들이 뭐 같아? 화면에는 고구려 벽화에서 본 악기들이 확대되어 있었어요. 모양을 봐봐. 긴 목과 둥근 통. 그리고 여기 이 악기는 드럼 같은데. 드럼이 맞아. 근데 뭔 드럼인지가 중요해. 박사가 또 다른 자료를 켰어요. 인도 고전 악기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다마루. 인도의 전통 드럼이야. 산스크리트 문헌에 나오는 악기고 시바 신이 춤을 출 때 울렸다고 해. 화면에 나타난 다마루는 고글처럼 생긴 악기였어요. 양쪽 끝이 좁고 중간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고구려 벽화의 드럼과 비교해봐. 박사가 화면을 좌우로 나눴어요. 왼쪽은 인도 다마루, 오른쪽은 고구려 벽화의 악기. 거의 같네. 완전히 같아. 모양도 크기도. 그리고 여기 봐봐. 이건 타는 방식까지. 박사가 다마루를 연주하는 사진을 켰어요. 인도 뮤지션이 다마루를 양손으로 들고 손목을 재빠르게 움직이며 치고 있었어요. 이 연주법. 고구려 벽화의 인물과 똑같아. 나도 화면을 봤어요. 박사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그럼 고구려가 인도 악기를 사용했다는 뜻이네. 아니면 배웠거나. 둘 중 하나야. 뭄바이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 오후 3시였어요. 우리는 호텔에 짐을 놓고 바로 이동했습니다. 목적지는 뭄바이 대학교 음악학과였어요. 박사가 전에 메일로 연락했던 음악고 고학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파엘 세연 반갑습니다. 저는 다나 오스만입니다. 다나는 중동 계통의 여성이었어요. 헬싱키 대학에서 중앙아시아 음악고고학을 전공했고 현재 뭄바이 대학에서 인도 악기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나, 정보 고마워. 특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만나줘서. 박사가 인사했어요. 괜찮습니다. 당신의 이메일이 흥미로웠어요. 고구려 벽화에 인도 악기가 나타난다는 게. 다나는 우리를 자신의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방 안에는 악기들이 가득했어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들이 선반에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이 다마루를 봐주세요. 다나는 선반에서 다마루 하나를 꺼냈어요. 나무로 만든 악기였고 양쪽 끝에 가죽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약 500년 전의 다마루예요. 매우 오래된 악기죠. 다나가 악기를 회전시키며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건 더 오래된 것. 약 1000년 전 것으로 추정돼요. 다나는 또 다른 다마루를 꺼냈어요. 첫 번째 것보다 더 낡아 보였습니다. 다마루의 역사는 굉장히 깊어요. 인도 경전인 리그베다에 나타나는데 기원전 15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박사가 나를 바라봤어요. 기원전 1500년이면 고구려보다 훨씬 오래전이죠. 나도 그 시간 차이를 계산했어요. 2000년이 넘는 시간 차이. 다나가 계속했어요. 흥미로운 건 이 악기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의 음악 이론에 따르면 다마루는 우주의 창조와 파괴를 상징해요. 그래서 매우 신성한 악기로 여겨져 왔어요. 다나는 다마루를 들고 천천히 연주했어요. 손목을 아래 위로 움직이며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투두투두투. 다마루의 소리가 연구실을 울렸어요. 들어보세요. 이 리듬이요. 다나가 계속 연주했어요. 계속되는 리듬. 일정한 박자. 이 리듬은 인도 고전 음악의 기본이에요. 탈라티에이에레이라고 불러요. 리듬의 사이클이죠. 다나가 손을 멈추고 이번엔 더 빠르게 연주했어요. 투투투투투투. 더 복잡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더 복잡한 탈라. 여러 층의 리듬이 겹쳐 있어요. 박사가 물었어요. 이 리듬이 고구려에도 있었을까? 다나가 우리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보여준 벽화의 악기 부분을 제가 다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나는 노트북을 켜서 고구려 벽화의 악기 부분을 띄웠어요. 다나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정말 다마루네요. 다나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봐요. 이 인물이 다마루를 치는 자세. 이건 정확하게 인도식 자세예요. 손목의 각도, 악기를 들고 있는 높이, 다리의 위치까지. 모두 정확해요. 박사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 벽화가 언제 그려진 것 같아? 다나가 생각했어요. 벽화 스타일로 봐서 고구려 중기에서 후기 사이. 5세기에서 7세기 사이인 것 같은데요. 나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럼 1500년 전이네. 다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500년 전 고구려에 인도의 악기와 음악 전통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정확하게 배워진 형태로. 박사가 일어났어요. 연구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떻게 가능해? 인도에서 고구려까지. 거리도 멀고. 다나가 대답했어요. 실크로드를 통해서죠. 하지만 단순한 물건의 이동이 아니라 사람의 이동이었어요. 인도의 음악가나 무용수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로 온 거예요. 나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고구려 벽화의 그 11명의 서역계 인물들. 그 사람들 중에 인도에서 온 사람이 있다는 뜻이네. 다나가 벽화를 자세히 봤어요. 이 인물들을 봐요. 저 사람. 거기 악기를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얼굴 특징이 인도계 같은데요. 코의 형태, 눈의 모양, 그리고 머리에 감싼 천. 이건 인도식 터번 같아요. 박사도 화면으로 가서 다나가 가리킨 부분을 봤어요. 맞아. 이 사람이 좀 다르긴 했어. 다른 11명과 비교해서. 다나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인물도. 이 사람도 특징이 다르네요. 피부색이 조금 어두워 보이고. 옷의 패턴도 다르고. 나도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인도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뜻인가? 다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외교 사절단이 아니라 문화 사절단 같은 거예요. 음악가, 무용수, 고개사들. 그들이 함께 왔던 거죠. 박사가 의자에 앉았어요. 그럼 이 무덤의 주인공은? 다나가 벽화의 위쪽을 가리켰어요. 고구려식 옷을 입고 앉아있는 인물들. 아마도 이 중 한 명일 거예요. 고구려 왕족이나 귀족. 이 문화사절단을 초대한 사람. 나는 화면을 한 번 더 봤어요. 1500년 전 인도의 음악이 고구려에까지 전해졌다고. 다나가 다마루를 다시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건 단방향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고구려의 음악도 나가갔을 거예요.
인도로, 페르시아로, 중앙아시아로. 음악은 국경을 무시해요. 악기는 함께 여행해요. 다나가 다마루를 천천히 연주했어요. 다시금 그 리듬이 울렸습니다. 1500년 전 인도의 장단이 왜 고구려 무덤 속에서 울렸을까요? 박사가 나를 바라봤어요. 나도 박사를 봤어요.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는 문바이 음악박물관으로 갔어요. 다나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박물관의 지하에는 고대 악기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의 보관실이에요. 다나가 케이스를 열어 보여줬어요. 다마루들, 그리고 다른 고대 악기들. 이 악기들이 모두 1500년 이상 된 악기들이에요. 일부는 2000년이 넘기도 합니다. 박사가 한 다마루를 조심스레 들었어요. 나무는 거의 돌처럼 단단했어요. 이게 1500년을 견뎠어? 네. 악기는 강해요. 특히 타악기는 제대로 보존되면 수천 년을 견딜 수 있어요. 다나가 고구려 벽화의 악기 부분을 다시 봤어요. 이 악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 무덤에서 발견되면 이대로 보존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혹시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악기들이 있을 수도. 다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고구려의 왕릉들 중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박사가 물었어요. 혹시 당신 네트워크에서 중앙아시아 쪽에 정보가 있어? 고구려 악기나 다마루에 대한 기록? 다나가 생각했어요. 사마르칸트에 좋은 동료가 있어요. 중앙아시아 음악고고학자. 혹시 뭔가 알지도 몰라요. 우리가 연락해보죠. 그 저녁, 다나는 동료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악기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답장이 왔어요. 그 동료는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에서 고대 악기들의 흔적을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라파엘, 세연, 이제 우리는 사마르칸트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다나가 말했어요. 초원길을 따라가면서 말이에요.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까지. 이 음악의 여행길을 추적해보자는 거죠.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악은 거짓말을 못해. 악기는 길을 기억해. 우리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뭄바이에서 사마르칸트로. 우즈베키스탄. 초원길의 중심지. 사마르칸트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였어요. 우즈베키스탄의 고대 도시. 초원길의 중심. 우리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레기스탄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야. 아프라시아브 궁전. 다나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박물관 안내자를 통해 특별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유명한 고고학자들의 요청이었거든요. 박물관의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그곳에는 사마르칸트의 과거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벽화 조각들, 도자기, 금속 유물들. 여기 봐봐. 박물관 큐레이터가 우리를 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벽화 복원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아프라시아브 궁전의 벽화 조각들이에요. 약 7세기경의 것들이죠. 벽에는 복원 중인 벽화들이 여러 장 붙어 있었어요. 색감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 이 벽화를 봐요. 큐레이터가 한 벽화를 가리켰어요.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사가 화면으로 가서 자세히 봤어요. 이 춤. 뭔가 특이한데. 회전춤이에요. 중앙아시아의 전통춤이죠. 몸을 중심축으로 회전시키면서 춤을 추는 형태. 박사가 나를 바라봤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구려 벽화의 물구나무 군무. 그것도 회전하는 형태였어요. 나는 노트북을 켜서 고구려 벽화의 춤 부분을 띄웠어요. 박사와 다나와 큐레이터가 모두 화면을 봤습니다. 어라, 이건. 큐레이터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것도 회전춤 같은데요. 고구려 벽화라고요? 응. 약 같은 시기. 6세기에서 7세기. 큐레이터가 자신의 벽화와 우리의 벽화를 비교했어요. 신기하네요. 같은 시기에 고구려와 사마르칸트에서 거의 같은 춤이 추어졌다는 게. 박사가 물었어요. 혹시 고구려 춤에 대한 기록이 있어? 큐레이터가 생각했어요. 고구려 기록은 우리가 여긴 많지 않지만 중국 기록에는 있을 거예요. 당나라 기록에서 고구려 사신들의 공연에 대해 언급했거든요. 나는 즉시 검색을 시작했어요. 당나라 역사서들.
그 중에서 고구려에 대한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어. 신당서. 여기 고구려 기록. 내가 읽기 시작했어요. 한문을 영어로 번역된 버전으로. 고구려 사신이 당 조정에 와서 호선무를 공연했다. 호선무는 몸을 회전시키며 추는 춤으로 서역의 기법을 담고 있다. 박사가 화면을 봤어요. 호선무? 그게 뭐야? 호는 서역을 뜻하는 것 같아. 그럼 호선무는 서역식 회전춤이라는 뜻이네. 나는 계속 읽었어요. 호선무는 고구려에서 발생했으며 인도와 페르시아의 기법을 포함하고 있다. 춤꾼은 빠르게 회전하면서도 팔의 동작은 우아하고 다리는 강하게 움직인다. 다나가 화면을 봤어요. 이것도 아프라시아부의 벽화와 같은 회전춤 같은데요. 박사가 말했어요. 고구려가 호선무라고 부른 춤. 인도와 페르시아의 기법을 담고 있다는 건 고구려가 여러 문화를 섞어서 새로운 춤을 만들었다는 뜻이지. 나도 동의했어요. 큐레이터가 또 다른 벽화를 가리켰어요. 이 벽화도 봐요. 이것도 춤을 추는 장면인데. 이 춤도 회전이 특징이네요. 이번엔 더 복잡한 춤이 그려져 있었어요. 여러 명의 무용수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집단 회전춤이네. 박사가 고구려 벽화의 물구나무 군무와 비교했어요. 형태는 다른데. 물구나무 vs 서 있는 춤. 하지만 기본은 같아. 회전. 그리고 집단 동작. 다나가 말했어요. 이건 기본적인 원리가 같다는 건데요. 초원길을 따라 전파된 춤 형식이 있었고 각 지역에서 그걸 자신들의 방식으로 변형시킨 것 같아요. 나는 또 다른 검색을 시작했어요. 인도의 고대 춤에 대한 기록들. 무까르다라에 대해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어. 인도의 춤. 무까르다라. 나노트북 화면에는 인도 고전 춤의 설명이 나타났어요. 무까르다라는 인도 고전 춤의 한 형태로 회전을 통해 신과의 소통을 이루는 춤이다. 춤꾼은 빠르게 회전하면서도 상반신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박사가 이 설명을 읽고 있었어요. 이건 호선무와 같은 원리네. 맞아. 회전을 통한 신성한 경험. 그게 공통점이야. 다나가 대입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음처럼 전개된 거예요. 인도에 무까르다라가 있었고, 그게 초원길을 따라 중앙아시아로 전파되었고, 거기서 사마르칸트 회전춤이 되었고, 동시에 고구려로도 전파되어서 호선무가 되었다는 거죠. 박사가 화면을 정리했어요. 세 개의 이미지를 옆으로 나열했습니다. 인도 무까르다라, 사마르칸트 회전춤, 고구려 호선무. 이 셋이 다 회전춤의 변형이네. 큐레이터가 놀라며 말했어요. 7세기에 이렇게 먼 거리에서 같은 춤이 추어졌다는 게 신기하네요. 나는 초원길의 지도를 켜봤어요. 거리를 봐봐. 인도에서 사마르칸트까지 약 3,000km. 사마르칸트에서 고구려까지 약 5,000km. 하지만 초원길을 따라가면 연결되어 있어. 박사가 지도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실크로드. 도시에서 도시로. 캐러반에서 캐러반으로. 아니면 무용수에서 무용수로. 다나가 말했어요. 춤은 가장 오래된 국제 언어예요. 악기도 그렇지만 춤은 더 직접적이에요. 몸으로 직접 배우는 거니까. 나는 고구려 벽화로 돌아갔어요. 그 춤을 추고 있는 인물들. 그럼 이 벽화의 춤꾼들이 누구였을까? 박사도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호선무를 공연한 사람들. 그들이 고구려에 왔고 무덤에 그려졌다는 건 큐레이터가 말했어요. 그럼 이 무덤의 주인공은 춤을 사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춤을 후원한 왕족이거나. 다나가 또 다른 아프라시아부 벽화를 가리켰어요. 여기 이 벽화도 봐요. 여기서 춤을 추는 사람들. 그리고 앉아서 보는 사람들. 이건 왕족이 춤을 관찰하는 장면 같은데요. 박사가 화면을 겹쳐서 비교했어요. 고구려 벽화와 같네. 윗부분에는 고구려 귀족들이 앉아서 보고 아래 부분에는 춤꾼들이 춤을 추고. 그래. 이건 국제 공연이었어. 왕과 귀족들을 위한. 나는 시간을 역산해봤어요. 7세기 초. 당나라 시대. 고구려는 당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어. 박사가 말했어요. 당나라도 실크로드의 중심이었지. 장안지금의 시안에는 서역 상인들과 무용수들이 넘쳐났어.
다나가 대입했어요. 그래서 고구려도 그 흐름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당나라를 통해서 서역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죠. 아니면 직접 초원길을 통해서. 박사가 노트북에 메모를 했어요. 춤의 루트가 명확해지고 있어. 인도에서 시작해서 페르시아를 거쳐 중앙아시아에서 번성했고 당나라를 통해 동아시아로 전파되었다. 나도 그 루트를 시각화했어요. 고구려의 호선문은 그 루트의 최종 목적지였어. 큐레이터가 우리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혹시 흥미로운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곳을 봐요. 그곳은 발굴 자료 보관실이었어요. 여러 유물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 토기 조각들을 봐요. 기원전 5세기부터 8세기까지의 것들인데 거기에는 춤을 추는 형태들이 그려져 있어요. 큐레이터가 한 조각을 손에 들었어요. 토기 표면에는 춤을 추는 여인의 형태가 선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춤의 형태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면 춤이 진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큐레이터가 조각들을 시간순으로 정렬했어요. 보면 알아요. 처음엔 단순한 움직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회전이 추가되고 나중엔 집단춤으로 발전해요. 박사가 화면을 봤어요. 이 진화 과정이 우리가 본 고구려 벽화와 같네. 정확해.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이 춤의 루트가 초원길을 따라 이동했다는 거예요. 다나가 정리했어요. 사람들이 움직였고 춤이 함께 움직였고 각 지역에서 그 춤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변형시킨 거죠. 나는 사마르칸트의 벽화를 다시 봤어요. 그 회전춤. 그럼 이 춤꾼이 고구려 무덤의 춤꾼과 같은 전통에서 온 사람이야. 박사가 완성했어요. 고구려의 회전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지구 반바퀴 문화의 흔적입니다. 나는 그 말을 중얼거렸어요. 박사의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그 저녁, 우리는 사마르칸트 호텔의 옥상에 앉았어요. 도시 너머로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다음은 어디야? 다나가 물었어요. 박사가 지도를 켜봤어요. 사마르칸트에서 북동쪽으로. 몽골 초원 지역으로. 여기. 오르혼 계곡. 몽골의 고대 비문들이 있는 곳.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원길에 또 다른 증거가 거기 있을 거야. 몽골 초원에 도착한 것은 일출 직후였어요. 오르혼 계곡. 초원의 중심.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지 고고학자 바타르를 만났어요. 그는 오르온 계곡의 유목사학자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초원의 비문과 유물을 연구해온 사람이죠. 라파엘 세연다나. 반갑습니다. 당신들이 온다고 들었어요. 바타르는 50대의 몽골인이었어요.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있었고 눈은 초원을 오래 바라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바타르, 정보 주셔서 고마워. 혹시 고구려 관련 자료가 있어? 박사가 물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을 부르기도 했어요. 우리가 발굴한 유물 중에 흥미로운 게 있거든요. 바타르는 우리를 자신의 작업실로 안내했어요. 천막 같은 구조의 임시 건물이었습니다. 내부에는 발굴된 유물들이 테이블 위에 정렬되어 있었어요. 여기 이것들을 봐요. 바타르가 한 1000조각을 들었어요. 색이 바랜 직물이었습니다. 이건 약 1400년 전 것으로 추정돼요. 우리가 한 왕족 무덤에서 발굴한 유물이에요. 나는 화면을 켜서 고구려 벽화를 띄웠어요. 벽화에 그려진 인물들의 옷. 이 옷과 비교해봐요. 바타르가 화면을 봤어요. 오, 비슷하네요. 이 색상의 패턴 같은데. 여기 봐요. 바타르가 직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천 표면에는 문양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이었어요. 이 패턴이 뭐야? 홀치기. 천을 특정 부분에서 묶은 후 염료에 담가서 만드는 기법이에요. 다나가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이건 인도의 홀치기 기법이랑 비슷한데요? 맞아. 인도에서 유명한 기법이지. 하지만 이게 여기 몽골에도 있었다는 게 흥미로워. 박사가 더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고구려 벽화의 옷도 비슷한 패턴이네. 바타르가 또 다른 직물 조각을 꺼냈어요. 이것도 봐요. 이건 더 복잡한 제작 기법이 사용된 것 같아. 이 천에는 더 정교한 패턴이 있었어요. 동심원 모양의 문양들이 여러 층으로 겹쳐 있었습니다. 이 기법은 콩을 이용한 묶음 기법이에요.
천의 특정 부분에 콩을 넣고 실로 여러 번 묶은 후 염료에 담가요. 그러면 이런 동심원 패턴이 만들어져요.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페르시아의 기법 아닌가? 정확해. 페르시아에서 유명한 기법이지. 그런데 여기 몽골에도 있었다는 게 놀라워요. 나는 검색을 시작했어요. 페르시아의 홀치기 기법에 대해. 여기 있어. 페르시아의 밴디 염색법. 콩을 사용해서 동심원 패턴을 만드는 거. 화면에는 페르시아 직물이 나타났어요. 고대 페르시아의 황제가 입은 옷이었습니다. 모면 같네. 페르시아 옷과 몽골 직물이. 박사가 화면을 겹쳐서 비교했어요. 패턴도 같고, 색감도 비슷하고, 제작 기법도 같고, 바타르가 또 다른 직물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한 거. 이 천은 옷의 형태를 하고 있었어요.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의복의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카프탄이에요. 중앙아시아의 전통옷. 그런데 봐요. 이 옷의 구조. 바타르가 옷의 형태를 펼쳐 보였어요. 티자 모양이에요. 팔과 몸통이 직선으로 연결되는 형태. 박사가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고구려 벽화의 인물들의 옷. 어라, 이것도 티자 구조네. 맞아.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고구려의 이 인물들이 카프탄을 입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다나가 물었어요. 카프탄이 누가 입던 옷이었어?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입던 옷. 말을 타기 쉽도록 디자인된 거예요. 팔이 자유롭고 움직임이 편하도록. 나는 또 다른 검색을 했어요. 카프탄의 역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어. 카프탄은 기원전 1000년부터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에서 사용된 의류래요. 특히 페르시아 사산 제국 때 널리 입혀졌고 그게 초원의 유목민들에게 전파되었다고. 박사가 화면을 읽었어요. 그럼 이 의복 형태도 페르시아에서 나온 거네. 바타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페르시아가 중앙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의복도 악기도 춤도 다 페르시아에서 유래되었거나 페르시아를 통해 전파되었어요. 박사가 정리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게 악기는 인도에서 나왔는데 의복은 페르시아에서 나왔다? 아니야. 악기도 결국 페르시아를 거쳤을 거야. 악기가 인도에서 나왔지만 중앙아시아로 가려면 페르시아를 거쳐야 했으니까. 다나가 대입했어요. 그래. 모든 길이 페르시아를 거쳐요. 실크로드의 중심이었으니까. 나는 고구려 벽화로 돌아갔어요. 그 서역계 인물들의 옷. 그럼 이 옷들이 다 페르시아 영향을 받은 카프탄이라는 뜻이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모두 같은 패턴이야.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고구려. 바타르가 한 발 물러섰어요. 흥미로운 건 이 과정에서 옷이 약간씩 변한다는 거야. 보면 알아. 바타르가 여러 직물들을 시간순으로 정렬했어요. 이건 페르시아 시대 것. 이건 중앙아시아 시대 것. 이건 초원의 유목민 시대 것. 이건 고구려 시대 것. 시간순으로 정렬된 의복들을 보니 진화 과정이 눈에 띄었어요. 보면 알아요. 기본 티자 구조는 같은데 소매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허리 부분이 조여지고 색상도 변해요. 박사가 이 변화를 분석했어요. 각 문화권에서 자신들의 기후와 생활 방식에 맞게 개량한 거네. 정확해. 페르시아는 더운 지역이니까 소매가 길고 통풍이 잘 돼야 해. 중앙아시아 초원은 말을 타니까 소매가 짧아야 해. 고구려는 동아시아 추운 지역이니까 더 조여서 보온성을 높여야 해. 다나가 말했어요. 이건 문화의 전파일 뿐 아니라 적응이네요. 각 지역의 환경에 맞춰서. 박사가 노트북에 메모를 했어요. 옷 한 벌이 제국의 지도를 말해주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바타르가 또 다른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곳은 보관실이었어요. 유리 진열장 안에 여러 의류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봐요. 이건 투르판 유적에서 발굴된 직물들이에요. 화면에는 투르판이라는 도시의 위치 정보가 나타났어요. 중국 신장 지역. 투르판은 실크로드의 또 다른 중심지였어요. 여기서도 비슷한 카프탄들이 발굴됐거든요. 바타르가 투르판 직물과 몽골 직물을 비교했어요. 보면 거의 같아. 색상도 패턴도 제작 기법도. 나는 지도를 켜봤어요.
투르판에서 고구려까지 거리가 박사가 계산했어요. 약 3,000km. 그런데 초원길을 따라가면 연결되어 있어. 바타르가 초원길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어요. 페르시아, 사마르칸트, 투르판, 몽골, 고구려. 이 루트를 따라서 옷이 여행한 거예요. 다나가 정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벽화에서 본 옷도 결국 이 루트를 따라온 거네요. 정확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타르가 고구려 벽화를 다시 봤어요. 이 옷들이 다 실제로 존재했던 옷이라는 거야. 가상이 아니라 실제 의류야. 박사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벽화에 그려진 옷의 디테일까지, 직물의 홀치기 패턴까지 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네. 나는 이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그럼 고구려 벽화의 예술가가 정말로 이 의복들을 직접 봤다는 뜻이야. 맞아. 이건 상상이 아니라 기록이야. 역사의 기록이야. 바타르가 의류 조각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 조각들과 벽화를 놓고 비교해보니 거의 정확하게 일치해요. 옷의 형태, 패턴, 색상 모두. 박사가 메모를 했어요. 그럼 이건 뭐라는 건가? 고구려가 실제로 초원길의 일부였다는 뜻이야. 다나가 말했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깊어요. 고구려는 단순히 초원길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 문화의 최종 목적지였어. 여기 모인 모든 문화들이 고구려에서 기록되고 보존되었어요. 나는 고구려 벽화 전체를 다시 봤어요. 의상이 기록해줘.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여기 왔다는 걸. 바타르가 노트북에서 또 다른 자료를 켰어요. 그리고 여기 이 비문을 봐요. 화면에는 고대 비문이 나타났어요. 몽골 오르혼 계곡의 비문이었습니다. 이건 투르크 제국의 비문이에요. 8세기 초반의 기록인데 여기 보면 베클리라는 나라가 언급돼요. 나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베클리? 그게 뭐야? 베클리는 고구려의 다른 이름이에요. 또는 고구려 사신단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박사가 화면을 읽었어요. 베클리의 사절단이 투르크 제국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쓰여 있네. 다나가 말했어요. 그럼 고구려가 초원의 정치 무대에도 참여했다는 뜻이네요. 정확해. 고구려는 고립된 나라가 아니었어. 초원길의 외교와 무역에 적극 참여한 나라였어. 바타르가 비문 전체를 보여줬어요. 여러 나라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사마르칸트, 페르시아, 인도, 그리고 베클리 고구려. 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투르크 제국의 의식에. 박사가 정리했어요. 그럼 우리가 고구려 벽화에서 본 이 11명의 서역 인물들은 바로 이런 외교와 무역의 증거였던 거네. 그래. 고구려는 이들을 기념했어. 무덤에 영구히 기록했어. 왕족의 무덤에. 나는 고구려 벽화로 다시 돌아갔어요. 옷 한 벌이 제국의 지도를 말해준다. 내가 중얼거렸어요. 박사가 나를 봤어요. 그래. 이 옷들이 말해주고 있어. 고구려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무엇을 교환했는지. 그 저녁, 우리는 오르혼 계곡의 언덕에 서 있었어요.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사가 비문을 가리켰어요. 여기 어딘가에 베클리 기록이 더 있을 거야.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원길의 마지막 증거가 거기에 있을 거야. 오르혼 계곡의 발굴지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였어요. 거대한 돌비석들이 초원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타르가 우리를 한 비석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야. 투르크 제국의 비석. 8세기 초반 것. 비석 표면에는 고대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튀르크룬 문자였습니다. 이 비석이 뭐야? 투르크 제국의 한 귀족의 장례식 기록이에요. 누가 왔는지, 뭐를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박사가 비석을 자세히 봤어요. 기록이 많네. 여러 줄이 새겨져 있어. 바타르가 번역을 시작했어요. 여기 첫 번째 부분. 위대한 투르크 제국의 칸이 죽었다. 그의 장례식에 모인 자들은. 그 다음에 나라 이름들이 나와. 바타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여기 봐요. 사마르칸트의 사절, 페르시아의 상인, 인도의 성자. 그리고 여기. 바타르가 비석의 중간 부분을 가리켰어요. 베클리의 사신이 선물을 가지고 왔다. 박사가 화면을 켜서 기록했어요.
베클리. 고구려 맞지? 맞아. 베클리는 고구려의 고대 이름 중 하나야. 또는 고구려 사신단을 부르는 이름이고, 나는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봤어요. 이게 고구려가 초원의 정치 무대에 나타났다는 기록이네. 정확해. 고구려 사신이 투르크 제국의 장례식에 참석했어. 다나가 물었어요. 그 선물이 뭐래? 바타르가 비석을 계속 읽었어요. 베클리의 사신이 비단과 도자기를 선물했고 춤과 음악으로 사신을 추모했다고 쓰여 있어요. 박사가 나를 바라봤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춤과 음악, 호선무와 다마루. 그래. 우리가 본 벽화의 것들이야. 바타르가 비석의 위쪽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여기도 봐요. 베클리의 사신은 길을 잘 알고 있었다. 초원의 길을 통해 멀리서 왔다고 해요. 나는 이 기록을 분석했어요. 초원의 길을 통해서 왔다. 즉, 고구려가 실크로드의 초원 경로를 이용했다는 뜻이네. 정확해. 고구려는 해상 경로 말고 초원을 통한 육상 경로도 사용했어. 박사가 지도를 켜봤어요. 고구려의 위치에서 오르온 계곡까지의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거리가 대략 5,000에서 6,000km 정도네. 그걸 육상으로 여행했다고? 응. 당시에는 가능했어. 초원길을 따라가면 중간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도시들이 있었거든. 바타르가 초원길의 주요 도시들을 가리켰어요. 고구려에서 나가면 먼저 평양에서 출발해서 만리장성을 넘고 사막을 거쳐 카슈가르에 도달하고 거기서 사마르칸트로 간 후 초원을 통해 오르온에 온 거야. 나는 이 루트를 시각화했어요. 그럼 이 여행에 얼마나 걸렸어?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계절과 경로에 따라 다르지만 다나가 말했어요. 그 오랜 시간을 여행해서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건 이 고구려 사신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뜻이네요. 박사가 비석을 더 읽었어요. 여기도 있어. 베클리의 사신은 왕의 친척이었다고 하네. 왕의 친척. 그럼 왕족이 직접 온 거네? 응. 외교 사절단이 아니라 왕족이 직접 온 거야. 바타르가 또 다른 비석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여기 이 비석도 보면 같은 시기에 또 다른 베클리 사신이 왔다고 해. 이건 단 한 번의 방문이 아니라 반복된 외교 관계였어. 나는 고구려 벽화를 다시 봤어요. 그럼 이 벽화가 그걸 기념한 거네. 왕족이 초원길을 여행하고 돌아온 것을. 정확해. 고구려 왕족이 초원길을 통해 투르크 제국과 만났어.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걸 무덤에 기록했어. 박사가 정리했어요. 초원길은 고구려가 만든 비밀 통로였습니다. 바타르가 비석 전체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기록의 연대야. 연대? 이 비석이 세워진 시간이 정확히 추정돼요. 투르크 제국 기록에 따르면 정확히 717년이야. 나는 연대를 계산했어요. 717년. 그럼 고구려 벽화보다 얼마나 뒤? 고구려 벽화가 6세기에서 7세기라고 했으니 약 50년에서 100년 뒤야. 박사가 화면에 메모했어요. 그럼 고구려 벽화의 사신 여행이 600년대. 그리고 이 비석 기록이 717년.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네. 응. 하지만 같은 루트를 따르고 있어. 고구려 초원 투르크 제국. 이 경로가 반복되었어. 다나가 물었어요. 그럼 고구려가 얼마나 오래 이 외교 관계를 유지했어? 바타르가 다른 자료들을 들었어요. 고구려는 당나라와 투르크 제국 사이에서 외교 균형을 맞춰왔어. 당나라와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투르크 제국과도 관계를 유지했어. 나는 지도를 보며 이해했어요. 고구려가 동쪽의 당나라와 서쪽의 투르크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했다는 건가? 그래. 그리고 그 중개를 위해 초원길을 이용했어. 직접 여행하면서. 박사가 비문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을 증명하는 증거야. 바타르가 비석 옆에 다른 부분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여기도 봐요. 이건 더 오래된 비석인데 6세기 후반의 기록이야. 이 비석은 더 낡아 보였어요. 문자도 더 희미했습니다. 이것도 베클리가 나와? 응. 여기도 베클리의 사절단이 언급돼. 같은 루트로, 같은 목적으로.
나는 이 두 비석 사이의 시간 차이를 생각해 봤어요. 약 150년의 기간 동안 고구려가 계속 초원길을 통해 왔다는 뜻이네. 정확해. 고구려는 체계적으로 이 루트를 유지했어. 단순한 한 번의 여행이 아니라 반복되는 외교 관계였어. 박사가 정리했어요. 그럼 고구려가 실크로드의 일부였다는 게 확실한 거네. 아니, 그것보다 더 깊어요. 고구려는 단순히 실크로드에 참여한 게 아니라 실크로드를 통제하려고 했어. 초원길을 통해서. 다나가 말했어요. 고구려 왕족이 직접 초원으로 나간 이유가 뭐야? 왜 그렇게 위험한 여행을? 바타르가 대답했어요. 권력을 보이기 위해서. 고구려 왕족이 초원의 투르크 제국과 직접 만난다. 이건 고구려의 국력을 세계에 알리는 거야. 당나라와 다르게 고구려는 독립적인 외교를 펼쳤어. 나는 이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덤에 이걸 기록했구나. 왕족의 성공한 여행을. 이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국가의 권위를 표현하는 거네. 박사가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고구려 벽화와 비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벽화와 비문이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고구려가 초원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바타르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그리고 여기 봐요. 이건 당나라 기록인데. 당나라 조정 기록에도 고구려의 초원 외교가 나와요. 화면에는 당나라 역사서가 나타났어요. 한문으로 된 기록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고구려가 투르크 제국과 비밀 통로를 유지한다고 당나라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박사가 번역을 읽었어요. 고구려는 당에 복종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투르크와 비밀리에 연락한다고 쓰여 있네. 당나라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네. 응. 그래서 당나라가 660년에 고구려를 공격한 거야. 고구려의 초원 외교를 끊기 위해서. 다나가 역사를 정리했어요. 그럼 고구려의 멸망도 결국 이 초원 외교 때문인가? 그래. 완전히 그건 아니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야. 당나라가 고구려의 독립적인 국제활동을 용납할 수 없었거든. 나는 벽화를 다시 봤어요. 그럼 이 벽화는 고구려의 마지막 영광 같은 건가? 응.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초원 외교를 주도했던 왕족일 거야. 그래서 무덤에 이걸 영구히 기록했던 거지. 박사가 화면을 정리했어요. 초원길은 고구려가 만든 비밀 통로였습니다. 나도 그 말을 반복했어요. 고구려가 스스로 만든 길이었어. 바타르가 오르온 계곡을 가리켰어요. 이 초원에서 고구려 사신들이 말을 타고 왔을 거야. 수백 명의 호위군과 함께 선물과 악기를 가지고 당나라의 감시를 피하면서 박사가 다음 목표를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브 궁전으로 가야 해. 거기에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을 거야. 아프라시아브 궁전? 응. 고구려 사신이 사마르칸트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왕이 환영 벽화를 남겼을 거야. 초원길의 외교 전통에 따르면. 다나가 말했어요. 그럼 마지막 퍼즐이 거기에 있을 거네요. 조우관 사신. 그 사람이 정말 고구려인 증명이. 우리는 다시 비행기를 탔어요. 오르온 계곡에서 사마르칸트로. 초원길을 따라. 비행기 창밖으로 초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끝없는 초원. 나는 생각했어요. 1500년 전. 이 초원을 말을 타고 가던 고구려 왕족의 모습을. 검은 머리의 사신. 화려한 의상. 악기를 가진 무용수들과 함께. 초원길은 고구려가 만든 비밀 통로였다. 박사가 옆에서 나를 봤어요. 사마르칸트에 도착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아프라시아브 궁전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기가 사마르칸트 상공에 들어섰어요. 사마르칸트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였어요. 우리는 호텔에 짐을 놓고 바로 아프라시아브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가 우리를 특별실로 안내했어요. 벽화 복원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장면들이 더 선명하게 복원되어 있었어요. 여기 이 벽화를 봐요. 큐레이터가 한 벽화를 가리켰어요. 왕좌에 앉은 인물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사마르칸트 왕이 외국 사절단들을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7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돼요. 박사가 화면을 켜서 벽화를 촬영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사절단인가? 네. 여러 나라에서 온 사절들이죠.
나는 각 인물들을 자세히 봤어요. 다양한 복장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식 의상, 중앙아시아식 복장, 그리고 잠깐, 이 사람 봐봐. 내가 화면에 한 인물을 가리켰어요. 그 인물은 다른 사절들과 현저히 달랐어요. 검은 머리, 그리고 매우 독특한 복장, 조우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사가 즉시 고구려 벽화를 켜서 비교했어요. 어라, 이게. 큐레이터가 화면을 봤어요. 오, 이건 같은 관이네요. 조우관. 맞아. 정확히 같아. 이건 고구려식 관이야. 다나가 두 벽화를 비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 특징도 고구려 벽화의 인물과 비슷한데요. 나는 사마르칸트 벽화의 조우관 사신을 확대했어요. 얼굴 윤과 코의 형태, 머리 모양까지 모두 고구려식이었습니다. 이건 고구려 사신이다. 박사가 큐레이터에게 물었어요. 이 벽화 몇 번인가? 큐레이터가 기록을 확인했어요. 이건 벽화 3번. 아프라시아브 궁전의 3번 방에서 발굴됐어요. 연대가 명문이 있어요. 사산 페르시아 달력으로 기록된 약 650년에서 655년 사이. 박사가 나를 봤어요. 우리 둘 다 같은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7세기 중반. 정확히 우리가 예상한 시기네. 나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에 정보를 모았습니다. 고구려 벽화 6세기에서 7세기 오르혼 비석 기록 717년 사마르칸트 벽화 650년에서 655년 모든 게 맞아. 다나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 고구려와 사마르칸트가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는 뜻이네요. 정확해. 고구려 사신이 직접 사마르칸트에 왔고 왕의 접견을 받았고 그걸 벽화로 남겼어. 큐레이터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 벽화의 배경을 보면 여기 이 사람들 페르시아 사절, 중앙아시아 상인, 인도 승려 그리고 이 조우관 사신 모두 같은 시간에 사마르칸트 왕을 만났어요. 나는 이 장면을 상상했어요. 고구려 왕족이 페르시아 사신, 인도 승려, 중앙아시아 상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박사가 정리했어요. 이건 고구려가 국제 외교의 무대에 서 있었다는 증거야. 우리는 그 저녁 내내 벽화를 분석했어요. 조우관 사신 주변의 모든 디테일을 살펴봤습니다. 손가락의 각도, 앉아있는 자세, 표정까지.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는 오전 11시였습니다. 박사가 나에게 말했어요. 이제 발표할 준비를 해야 해. 국제학회에서. 3개월 후 서울국제학회에서였어요. 나는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가득 찼어요. 고고학자, 역사학자, 예술사학자들. 전 세계에서 온 석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뒤에는 고구려 벽화가 떠 있었어요. 그 11명의 서역계 인물들. 악기를 들고 있는 무용수들. 춤을 추고 있는 인물들. 내가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1500년 전 고구려의 한 왕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이 장면을 남겼어요. 나는 화면을 천천히 옮겼어요. 벽화의 각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이 11명의 인물들.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이 왜 고구려 왕의 무덤에 기록되었는가? 이 질문에서 우리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첫 번째, 악기. 이 다마루는 인도의 전통 악기입니다. 1500년 전 인도의 음악이 고구려까지 전해졌다는 증거예요. 화면에 인도 다마루와 고구려 벽화의 악기가 나란히 떠올랐어요. 두 번째, 춤. 이 호선무는 인도의 묵가르다라에서 유래된 회전춤입니다. 페르시아를 거쳐 고구려에 전해졌어요. 사마르칸트 벽화의 회전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세 번째, 의상. 이 카프타는 페르시아의 전통 의상입니다.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고구려. 이 경로로 전파되었어요. 몽골에서 발굴된 직물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고구려 벽화의 의상과 비교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에. 공 돌리기, 바퀴 묘기, 물구나무 군무. 이 모든 것들이 중앙아시아의 기회였어요. 고구려가 이를 받아들이고 개량했습니다. 각 기회의 벽화들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비석입니다. 오르온 계곡의 비석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투르크 제국의 비석. 여기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클리의 사신이 와서 춤과 음악으로 사신을 추모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베클리. 고구려의 다른 이름. 이 비석은 고구려가 초원길을 통해 직접 투르크 제국과 만났다는 증거예요.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브 궁전의 벽화. 조우관 사신의 벽화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 사람. 이 조우관을 쓴 사신. 이것은 고구려의 사절단입니다. 650년에서 655년 사이에 사마르칸트 왕이 기록한 벽화 속에 있어요. 나는 화면에서 고구려 벽화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본 모든 증거들. 악기, 춤, 의상, 기회, 그리고 초원길의 비석. 이들이 모두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뭔가?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이미 세계 한복판에 있었어요. 화면에 지도가 떠올랐어요. 인도,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초원, 그리고 고구려. 이 모든 문명이 고구려에서 만났어요. 무덤의 벽화 안에서. 그림의 형태로. 1500년을 견뎌낸 채로.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고구려는 동쪽 끝이 아니라 동서 문명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그 다음 박수가 터졌습니다. 첫 번째는 박사였어요. 그 다음은 다나.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박사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우리의 눈이 만났습니다. 라파엘, 해냈어. 정말로. 그 말 속에는 수개월간의 여행, 수백 번의 실패,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함께. 다나도 우리 곁에 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위대함을 다시 썼어요. 정말로. 그 저녁, 우리는 한강 강가에 앉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물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박사가 오랜 침묵을 깨며 물었어요. 라파엘,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는 한강의 흐름을 바라봤어요. 끊임없이 흐르는 물처럼 역사도 그렇게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고구려 벽화 속에서, 오르온 비석 속에서, 사마르칸트 벽화 속에서 영원히 증명될 거야.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1500년을 견뎌낸 이야기가 이제 다시 세계사의 한 부분이 되었어. 그리고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박사도 강을 봤어요.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생생했습니다. 고구려는 단순히 죽지 않았어. 저 벽화 속에서, 저 비석 속에서 계속 살아있는 거야. 계속 말을 걸고 있는 거지. 다나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세대로 전해질 거예요. 학생들에게, 학자들에게, 그리고 세계 시민들에게. 이것은 더 이상 우리만의 발견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유산이 되었어요. 우리는 한강의 밤하늘을 보고만 있었어요. 고구려의 사신들이 초원을 따라 여행했던 그 시대는 먼 과거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벽화 속에서, 비석 속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서. 1500년 전 고구려의 왕족이 남긴 메시지는 점차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결코 고립되지 않았다. 우리는 세계의 한 부분이었고, 동시에 세계를 우리 방식대로 변형시켰다. 우리가 받아들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을 거쳐 다시 태어났다. 고구려는 동쪽 끝이 아니라 동서 문명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다시 세계 속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1500년 전 고구려의 한 왕족이 남긴 벽화 하나가 오늘 세계사를 다시 썼습니다. 초원길을 따라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온 음악가들, 무용수들, 그리고 고개사들. 그들이 고구려의 무덤벽에 영원히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고구려는 동쪽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동서 문명의 중심축이었어요. 악기의 울음소리, 춤의 회전, 의상의 실로, 비석 위의 글자들. 모든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고구려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고구려의 목소리를 다시 세계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건 중국 문명이 아닙니다. 노르웨이 고고학자 엘렌 브로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과 48시간 전 몽골 국경지대에서 6200년 전 적석 총 31기, 옥기 4918점, 그리고 단 하나의 곰 발바닥 토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엔 문화유산국은 즉시 긴급조사단을 꾸렸고 전 세계 62개 연구소가 동시에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황하보다 2000년 빠른 재단, 여신묘, 석관 체계. 모든 좌표가 예상 밖의 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중국 대표단은 격렬히 반발했고 유럽 학계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데이터를 바라봤습니다. 문명은 중심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엘렌의 이 한 문장은 세계가 알고 있던 동아시아 역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대체 6200년 전 요하의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렌 브로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저는 메소포타미아의 황무지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기온이 53도에 육박했고 모래바람이 얼굴을 깎아낼 듯 불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흙더미 속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 손에는 우르의 초기 왕 목록이 쓰인 진흙판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25년이 흘렀어요. 저는 옥스포드에서 강의하고 하버드에서 연구하고 유네스코 산하위원회에서 문명의 기원을 정의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 이름은 세계 고고학 교과서에 세계장에 실렸고 저는 황하중심서를 지지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8일. 저는 베이징 공항의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8시간을 날았어요. 대서양을 넘고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창밖으로는 구름이 보였고 그 아래로는 거대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내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제 무릎 위에는 태블릿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그 화면에는 중국 고고학 연구소가 보낸 예비 자료들이 떠 있었습니다. 사진 몇 장, 3차원 지형도,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요하 유역 홍산 문화권 재조사. 신규 유적 발견. 국제 공동 연구. 신규 유적. 이 단어가 저의 마음을 조금 불안하게 했습니다. 언제나 신규 유적은 기대와 공포를 동시에 가져오는 법이었으니까요. 기대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이고 공포는 그 증거가 제 가설을 뒤흔들 가능성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의 입국장은 혼잡했습니다. 짐을 꺼내고 환전을 하고 렌터카를 예약하기까지 2시간이 소요되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현대식 마천루들이 파란 하늘 아래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문명이 이 땅에 있었을까요? 지금의 콘크리트와 강철 아래로 몇 겹의 시간이 묻혀 있을까요? 운전대를 잡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야오닝성 조양시. 베이징에서는 약 6시간의 거리였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중국이 나를 이곳에 불렀을까? 중국 정부는 자존심이 매우 강합니다. 자신들의 발견을 먼저 국내 학자들에게 발표하고 충분히 자국 해석을 정착시킨 후에 국제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나를 초대했어. 서방의 가장 영향력 있는 고고학자를. 혹시 정말로 중대한 발견일까요? 조양 시내에 도착한 건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요하강을 건넜어요. 강물은 황토색이었습니다. 정말로 강이라기보다는 흙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강은 오래전부터 흘렀을 것입니다. BC 4000년 전에도, BC 6000년 전에도. 그리고 그 강변에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호텔은 4성급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카디건을 벗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에 에어컨이 차가운 공기를 흩어뜨렸습니다. 시간은 밤 10시였고 제 생체 리듬은 완전히 박살난 상태였습니다. 8시간의 시간차 때문에 제 몸은 런던 기준으로 오전 2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블릿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예비 자료의 지형도를 확대했어요. 등고선들이 뭔가 기하학적인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모양. 이건 자연 지형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중국 문화유산국의 류젠하오 부국장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매우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재회하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엘렌 박사님,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2시간 뒤에 호텔 로비에서 뵐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빠르게 샤워를 했어요. 찬물을 얼굴에 끼얹고 검은색 현장 조끼를 입고 튼튼한 부츠를 신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25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르의 진흙판을 처음 봤을 때와 같은 눈빛이었어요. 로비에서 만난 류젠하오는 55세 정도의 위험 있는 신사였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정교한 카메라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넓게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엘렌 박사님, 마침내 뵙습니다. 악수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친절함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을 숨기고 있었어요. 마치 장기 게임에 한 수를 두는 것처럼 계산된 친절함이었습니다. 류 국장님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검은색 BMW였고 운전기사가 탔어요. 창밖으로 조양의 시가지가 흘러갔습니다. 현대적 건물들, 건설 중인 아파트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거리들. 그런데 20분 정도 달리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도시가 끝나고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황토색 대지가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파란색이었고 바람은 건조했어요. 이것이 요하유역이었습니다. 류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3000년 전까지도 중국의 장성 너머였습니다. 모두가 이곳을 문명 이전의 땅이라고 불렀어요. 야만인들의 영역. 개화되지 않은 지역. 그의 말에는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지역이 얼마나 문명적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우리는 이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을. 어떤 종류의 발견입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학문적 본능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다. 정말로 크다는 신호 말이에요. 직접 보시는 게 낫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차는 점점 더 외곽으로 나아갔습니다. 신호등도 없고 건물도 거의 없는 들판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전방에 뭔가 보였습니다. 천막들. 그리고 그 주변으로 길이 나 있었어요. 우리가 도착한 현장은 거대한 고고학 발굴지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 15분이었습니다. 햇빛은 강렬했고 기온은 이미 28도에 도달해 있었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현장 담당자인 중국 학자 왕 박사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다음 저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드론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먼저 항공 촬영으로 전체 지형을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 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류 국장의 말이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고해상도 8K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이륙했어요. 로터의 음성은 낮고 일정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요하의 바람과 섞였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엔 황토색 평원이 보였어요. 그런데 드론이 고도를 높이면서 뭔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규칙적인 그림자들. 저는 화면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림자들이 형태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돌이 배열된 형태. 거대한 돌들이 매우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컴퍼스를 들고 그려놓은 것처럼요. 드론이 계속 고도를 올리자 전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길이 96m, 폭 48m, 높이 5.2m. 적석총. 돌무덤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도시형 기념물이었습니다. 오 마이 갓. 저는 무의식적으로 영어로 중얼거렸어요. 내 손가락이 모니터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하나인가요? 하나가 아닙니다. 류 국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마치 예상했던 제 반응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론이 계속 이동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적석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총 31기. 일렬로. 좌우선을 따라. 오차 0.3%. 저의 호흡이 빨라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어요. 나는 도시였다.
나는 권력이었다. 나는 계획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선언. 그리고 이것은 모두 황하보다 2000년 이상 전의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엘렌 박사님, 류 국장이 말했어요. 아직 석관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전부가 아닌가요? 그가 웃었어요. 그 웃음은 승리의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오전 11시. 기온은 31도에 올라 있었고 햇빛은 거의 수직으로 내려꽂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조사복을 갈아입고 마스크를 썼어요. 먼지가 심했거든요. 요하 유역의 황토는 매우 고운 입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번 바람이 불면 온 하늘이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제 코는 곧 황토로 막혔고 눈은 따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드러난 것이 제 25년의 학문적 신념을 흔드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석총의 내부 구조. 발굴팀은 이미 3주간 조사를 진행해 왔었어요. 거대한 돌 구조물의 중앙 영역을 세로로 절개하여 내부의 층서학적 구조를 노출시켜 놨습니다. 마치 거대한 케이크를 칼로 자른 것처럼 수직의 절단면이 과거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석관이었습니다. 길이 2.3m, 폭 1.1m의 거대한 화강암 석관이 중앙에 안치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4개의 판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닥판 하나, 양쪽 옆판 2개, 그리고 뚜껑판 하나. 제가 이전에 본 이집트의 석관들도 이 정도의 정교함을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돌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학이었습니다. 조사 담당자인 왕 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진지한 표정의 학자였어요. 석관 내부에서 발견된 유골의 초기 연대 측정은 BC 4200년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석한 결과는 BC 4000년대 초반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BC 4200년. 이것은 황하 유역의 최초 도시 형태인 얼리터우 문화 BC 1900년대보다 2300년이나 이릅니다. 이것은 이집트 제1왕조 BC 3100년경보다도 1000년 이상 앞선 것입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도시 국가들 BC 3500년경과도 거의 동시대이거나 오히려 더 이를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석관의 축향은? 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의도는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축향은 고대 문명의 종교관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북으로부터 약 8도 편각. 자오선을 기준으로 거의 완벽한 정렬입니다. 왕 박사는 측정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디지털 나침반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오차 범위는 0.5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도적 배치였어요. 그리고 재단이 있습니다. 왕 박사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석관에서 약 3.5m 떨어진 지점에 지름 12m의 원형 구조물이 나타나 있었어요. 이것은 돌을 동심원으로 배열한 형태였습니다. 가장 중앙에는 높이 1.2m의 강화된 석조 구조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돌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재단입니까? 여기서 나온 유물을 보시겠습니까? 왕 박사가 손수레를 끌고 왔어요. 그 위에는 조심스럽게 정렬된 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토기 조각들, 동물뼈들, 그리고 옅은 녹색을 띤 작은 돌 조각들이었어요. 이 녹색 돌들이 무엇입니까? 옥입니다. 옥기 조각들이에요. 제 호흡이 가빨라졌습니다. 옥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동아시아 문명에서 옥은 종교적, 정치적 권력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옥기들이 제단과 함께 발견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물 뼈들은 소, 양, 사슴의 뼈입니다. 모두 번득거리는 흔적이 있습니다. 제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제 두 손이 떨렸어요. 저는 조사 보고서를 들었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황하의 초기 왕조시대 제사 유적들과 이것을 비교했을 때 이곳의 제단이 훨씬 더 정교하고 거대했습니다. 황하 초기 제사 흔적들은 대부분 구덩이나 간단한 석조 구조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건축이었습니다. 혹시 한국 출신의 전문가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류젠하오는 제 질문에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조사팀에 한국 문명 해석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오후 1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도 황하 중심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관점. 이 말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중국이 왜 서방학자와 한국학자를 동시에 불렀을까요? 이것이 정말로 학문적 공동 연구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움직임일까요? 오후 1시 15분. 현장에 한 명의 남성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약 34세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어요. 검은색 셔츠에 짙은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매우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던 것처럼요. 그의 이름은 장하린이었습니다. 엘렌 박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영어는 깔끔했고 발음도 정확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장하린님, 반갑습니다. 이곳을 전에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홍산 문화권의 다른 유적들은 여러 번 조사했습니다. 이곳의 유물들이 제 예상과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상과 일치한다. 이 말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어떤 예상입니까? 장하린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관의 축향을 보시겠어요? 그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축향은 정북에서 8도 편각이었어요. 이 각도는 우연이 아닙니다. BC 4200년경 이 지역의 별자리 배치에서 자오선과 태양 출몰의 중간점이 바로 이 각도였습니다. 즉, 이 석관은 천문학적 지식에 기반하여 배치된 것입니다. 제가 그의 말을 따라가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제 뇌는 이미 초과 부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보세요. 장하린이 원형 재단 옆에 섰습니다. 이 형태, 이 규모, 이 배치 모두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초기 적석총 문화권의 재단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특히 제주의 검은 오름 유적이나 대정읍의 고인돌 유적과 비교하면 말이에요. 한반도에도 이런 유적이 있습니까? 제 질문이 나왔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 영역에서 한반도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황하 문명의 주변부였으니까요. 주변부는 중심을 따라갈 뿐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 학문적 신념이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하린의 말이 제 심장을 내려쳤어요. 더 오래되었다고? 네. BC 5000년대로 추정되는 유적도 있습니다. 류젠하오가 개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긴장감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중국 영토 내의 발견입니다. 따라서 중국 문명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반도와의 연결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죠. 장하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미소였어요. 마치 이 상황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물론입니다. 류 국장님. 그러나 증거는 경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우리는 석관 내부의 유골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굴팀은 유골을 섬세하게 노출시켜놨어요. 화석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뼈의 배열로 보아 이것은 높은 지위의 개인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고대 매장지에서는 뼈들이 뒤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시신은 마치 조각상처럼 정연하게 안치되어 있었어요. 성별은 여성입니다. 나이는 약 45세에서 55세 사이로 추정됩니다. 여성? 제 놀람이 드러났어요. 고대 제단과 석관이 여성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여성이 통상적인 지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장하린이 화석화된 두개골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두개골 위쪽에 옥장식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슴 부위에도 옥팔찌 흔적이 있어요. 이것은 상당한 권력과 부를 가진 여성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제사장이거나 시족의 지도자였을 겁니다. 제사장? 여성 제사장? 제가 반복했어요. 이것은 제가 배워온 고대 문명사의 일반적인 패턴과 어긋났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제사권은 거의 항상 남성의 특권이었거든요. 이것이 보편적 진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류젠하오가 개입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해석이지만 확정 판정은 아직입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장하린은 조용히 웃었어요.
그것은 모순을 지적하는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시기, 규모, 의뢰 체계, 그리고 지위의 표현. 모든 것이 황하보다 2000년 빠른 복잡한 사회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빠르다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네. 황하에서 이 정도의 제사 체계와 여성 지도자의 증거가 발견되는 것은 BC 2200년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BC 4200년경에 이미 이 수준의 조직화된 사회가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제 머리가 빙빙 돌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문명사 전체의 재해석을 요구하는 발견이었거든요. 오후 4시 45분. 현장 조사를 마치고 우리는 발굴 현장 옆에 임시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컴퓨터와 분석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왕 박사는 발견된 유물들의 3차원 스캔 영상을 띄웠습니다. 석관, 제단, 그리고 출토 유물들의 정밀한 3D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 모든 자료를 6개국 공동 분석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류젠하우가 말했습니다. 한국,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몽골, 스페인의 전문가들이 이 자료를 동시에 검증할 것입니다. 아마도 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분석의 결과는 공개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류젠하우와 장아린이 서로 눈을 맞췄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뭔가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증거와 분석 결과는 유네스코에 공식 보고될 것입니다. 장아린이 말했습니다. 세계가 알아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요하강이 보였고 하늘은 노을로 빨갛게 물들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석관과 제단의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시기, 규모, 의뢰 체계, 전부 황하보다 빠르다. 이 말이 제 뇌를 떠나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제가 가르쳐온 모든 것이, 제가 논문에 썼던 모든 주장이,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해온 모든 도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명은 중심에서 시작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이것이 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곳이 중심이었다면, 만약 동아시아 문명의 시작점이 황하가 아니라 요하였다면, 그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석관과 제단의 이미지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이미지들은 제 뇌에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로 황하가 중심이라고 확신하는가? 너는 25년 동안 거짓을 가르쳤던 건 아닌가? 아침 일찍 류젠하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엘렌 박사님, 오늘은 더 놀라운 것을 보실 것입니다. 여신묘의 내부 스캔을 완료했거든요. 여신묘. 이 단어가 제 심장을 철렁하게 했어요. 혹시 이곳에 신전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우리는 새로운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제의 적석총 지역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것을 봤습니다. 구조물 자체는 표면상 간단해 보였습니다. 큰 돌들로 만든 기단 구조,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계단식의 돌 배치. 하지만 그 규모는 제 예상을 훨씬 초과했어요. 길이 32m, 폭 24m, 그리고 높이 최대 7.8m. 이것이 여신묘입니다. 왕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3주 전부터 정밀 레이더와 지하 투시 기술을 이용해 내부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오늘 최종 3D 스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는 발굴 현장의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스캔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제 숨이 멈췄습니다. 여신묘의 내부 구조가 화면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무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신전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춘 건축물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지하층에는 약 16m 높이의 수직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인간 형태의 조형물이 안치되어 있었어요. 그 형태는 명확했습니다.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은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제가 물었습니다. 지모신 조형물입니다. 장아린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어요. 보세요. 여성 형태의 조형물이 팔을 벌리고 있는 포즈입니다. 이것은 신화적 모티프가 아니라 명확한 종교적 의도를 드러내는 형상입니다. 출산, 풍요, 대지의 보호라는 주제가 한데 모여 있어요. 제 눈이 화면을 따라갔습니다.
조형물의 주변에는 다른 구조들이 있었어요. 원형으로 배치된 제단들, 그리고 그 위로 계층적으로 올라가는 공간들. 마치 계단식 신전처럼요. 이 공간들은 무엇입니까? 제사 공간입니다. 각 층에서 다른 종류의 제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상층은 공개 제사, 중간층은 귀족이나 제사장들의 제사, 그리고 가장 깊은 층은 신과의 직접적 소통을 위한 밀교 공간이었을 겁니다. 류젠하우가 개입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설일 뿐입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이 묻어났어요. 마치 이 해석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듯 했습니다. 증거는 많습니다. 장하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이 선형의 흔적들을 보세요. 이것들은 제사 행렬이 이동한 경로입니다. 한 명의 인물이 최상층에서 내려오면서 각 층의 제단에서 멈추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조직화된 종교체계의 증거입니다. 단순한 매장 시설이 아니라 사용되는 종교 건축물이었어요. 사용되는? 제가 따라 물었습니다. 네. 이 신전은 매장지이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던 공간이었습니다.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에 걸쳐 계속 사용되었을 겁니다. 제 뇌가 이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 규모의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동력과 조직력이 필요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부족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수준의 조직화된 사회였어요. 이 구조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다른 문명에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신전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왕 박사가 대답했어요. 특히 우르의 나나 신전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그보다 1000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1000년? 제가 반복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BC 3100년경부터 BC 3500년경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종교 건축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더 오래되었다고요? 장하린이 화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여신묘의 세부 구조들이 나타났어요.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배관 시스템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구조들은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렸을 때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통로들은 제사 물질을 흘려보내는 용도였을 겁니다. 제사 물질? 제물의 피나 액체를 흘려보내기 위한 구조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급스러운 종교 기술입니다. 제가 이전에 본 어떤 고대 유적에서도 이 정도의 수로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것은 수공학적 지식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설계한 사람들은 기하학과 물의 물리학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정확합니다. 장하린이 말했습니다. 류젠하우가 개입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흥미로운 관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들이 반드시 고도의 문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조직화된 부족 사회도 이 정도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족 사회?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불안한 웃음이었습니다. 류 국장님, 저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의 건축물, 이 정도의 조직화된 공간 배치,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해결책을 단순한 부족 사회가 만들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초기 계산으로는 약 500명에서 1000명입니다. 왕 박사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작업에 투입된 기간은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5년에서 10년? 이것은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BC 3100년경에 500명에서 1000명의 인력을 10년 동안 한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강력한 중앙 권력이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잉여 식량이 충분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계획과 건축 기술이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문명이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혹시 다른 여신묘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하린과 왕 박사가 서로 눈을 맞췄어요. 네. 이 지역에서 발견된 여신묘는 총 3기입니다. 규모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기? 그리고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구조의 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산동 반도와 내몽골 지역에서 말이에요. 류젠하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실 건지가 중요합니다. 그의 말에 뭔가 압박감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원하는 해석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듯 했습니다. 이것들이 단순히 중국 북부의 지역 문화일 수도 있고 또는 더 광범위한 문명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증거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증거의 해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류젠하오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이 신전들이 황하 중심 문명의 일부인가, 아니면 독립적인 문명의 증거인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정치적 해석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장아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류젠하오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학자는 정치를 초월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증거도 정치를 초월합니다. 이 신전, 이 석관, 이 재단, 그리고 이 배수 시스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체계입니다. 그 순간 현장의 공기가 변했어요. 뭔가 중요한 말이 나왔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체계라고? 류젠하오가 되물었습니다. 네. 이것은 조직화된 종교체계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조직화된 종교체계를 가진 사회는 문명입니다. 부족이 아니라 말이에요. 제 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장아린이 화면에서 다른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의 고인돌 유적과 이 여신묘의 비교 분석이었어요. 봅시다. 여신묘의 기본 구조와 한반도의 고인돌 문화, 그리고 시베리아의 초기 신전 구조를 비교해보세요. 화면에 세 개의 이미지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여신묘의 기단 구조. 두 번째는 한반도 제주의 검은 오름 유적. 세 번째는 시베리아 알타이 지역의 초기 신전 유적. 구조가 유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장아린이 말했어요. 이들은 동일한 신앙체계에서 나온 변형입니다. 모두 지모신을 중심으로 한 여성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모두 출산과 풍요의 상징으로서 여성을 신성시합니다. 여성 중심? 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도 여신은 존재했지만 주된 종교는 남성신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의 종교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여신이 절대적 중심입니다. 류젠하오가 다시 개입했습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관찰입니다만 아직은 가설입니다. 6개국 공동 분석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25년의 경험으로 말하자면 이 증거들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날 오후 나는 호텔방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요하강이 흘렀고 그 너머로는 요하 유역의 평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5년 동안 작성한 강의 노트들이 들어있었어요. 황하 중심설에 대한 내용들, 동아시아 문명의 주변성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한반도는 문명의 수용자일 뿐이라는 주장들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모두 틀렸다면? 만약 나는 25년 동안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쳤다면? 여신묘의 이미지가 제 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